평화랩입니다. 성 보나벤투라의 신비신학으로 바라본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의 한귀 보나벤투라 수사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신비체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체험이란 가톨릭 교회교리서 2014항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영적 성장 과정으로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체험하거나 그분의 현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014항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적 진보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더욱더 밀접하게 결합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 결합을 신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신비들, 곧 성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과 더욱 깊이 결합하도록 부르신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은 특은이나 이 신비 생활의 특별한 표징들을 주시기도 한다. 이러한 교회 가르침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프란치스칸 역사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세라핌 사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가장 위대한 신비가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과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나벤투라도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영적 체험은 보나벤투라의 신학을 특징짓는 결정적인 원천이자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의 체험을 묵상하였고 그 체험에 대한 증언으로 많은 신학 작품들을 집필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를 신비적, 영적 생활의 탁월한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속되는 강의를 통해서 보나벤투라 신학의 다양한 원천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의 작품들 가운데 신비적, 또 영성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그의 신비신학이 지닌 특징을 밝혀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나벤투라 신비신학의 특징들이 대전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년대 곧 13세기 유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황제권이 약화되고 또 자치도시들이 등장하였으며 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술가와 장인 길드 그리고 은행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가 설립되고 대학이 발달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빈운동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탁발수도회가 탄생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위대한 두 인물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가 등장합니다. 먼저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1181년 말 또는 1281년 초에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도시에서 직물상이었던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와 그의 아내 피카 부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성 클라라 대성당인 산 조르조 성당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뒤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청년이었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세속적인 욕망, 성공을 쫓았습니다. 1202년 그는 기사로서의 영광을 꿈꾸며 이웃 도시 페루자와의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러나 패전하여 포로로 잡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년 뒤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석방되었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의 회개 여정은 1204년과 1208년 사이 이어지는 꿈과 만남, 곧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주님의 부르심,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아시시 주교와 아버지 앞에서 옷벗음, 또 그리고 새 성당들을 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소명이 영적 차원의 쇄신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삶의 양식으로 자금, 가난과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회개에 감명받은 첫 동료들을 맞이하였습니다. 1209년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포함하여 형제들의 수가 12명이 되었을 때 로마로 가서 인노첸시오 3세로부터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생활 양식을 구두로 인준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형제회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구두 인준 뒤 수도회는 빠르게 성장하게 되고 계속되는 성장으로 인해서 프란치스코는 작은 형제들의 회칙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21년 총 24장으로 구성된 회칙을 씁니다. 하지만 인준받지 않은 회칙이라고 부르는 1221년 회칙은 교황님의 칙서를 통한 최종적인 인준을 받지 못하였기에 1223년 또 하나의 회칙을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1223년 회칙은 그해 11월 29일 교황 칙서 솔렛 안누에레라는 그 회칙을 통해서 호노리오 3세의 인준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 인준받은 회칙으로 불리고 있는 회칙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황 칙서가 반포된 11월 29일은 프란치스칸 모든 성인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수도회의 발전과 함께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여러 어려움을 거쳐 성숙해 갔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바쳤고 스스로가 곧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224년 라베르나에서 세라핌 천사의 환시를 본 다음 오상을 받게 됩니다.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는 이 거룩한 오상이야말로 프란치스코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의 새로운 관점은 태양 현재의 노래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226년 10월 3일 토요일 저녁 그는 자매인 죽음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산 조르조 성당에 묻혔고 2년 뒤인 1228년 아시시에서 그레고리오 9세가 그를 성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1230년 5월 25일 그의 유해는 산 조르조 성당에서 갓 지어진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어서 성 보나벤투라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 보나벤투라의 생애를 되짚어보는 것은 성 프란치스코와는 조금 달리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 보나벤투라의 신학 작품들에 대한 자료는 많지만 그의 개인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나벤투라의 생애는 로마 아라첼리 특별총회에서 작은 형제의 7번째 총장으로 선출되기 전과 후, 곧 1217년부터 1257년까지와 1257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274년까지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조반니 디 피단자라는 이름으로 1217년 투시아, 오늘날의 비테르보 지방의 바뇨레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보나벤투라 자신이 프란치스코의 정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어릴 적부터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바뇨레조 수도원은 1222년에 세워졌습니다. 조반니는 이 수도원에서 또는 이 수도원에 부속된 성당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 뒤 조반니는 파리로 갔고 1235년부터 1242년까지 철학과 학생으로 인문학부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1236년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의 스승이었던 헤일스의 알렉산더가 50세의 나이로 작은 형제에 입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조반니는 작은 형제에 입회하라는 하느님의 영감을 강하게 느꼈고 마침내 1243년 작은 형제들의 수도복을 입고 보나벤투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1248년 성경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다음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1250년부터 1252년까지 명제집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세 신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피에트로 롬바르도의 명제집을 가르쳤습니다. 1253년 또는 1254년에는 파리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어서 1253년 말부터 파리대학교 신학부의 학장으로 임명되어 수도회의 총장으로 선출되는 1257년까지 가르칩니다. 이 시기에 보나벤투라는 명제집주의, 요한복음주의, 그리스도의 인식에 대한 토론 문제집,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토론 문제집, 복음적 완덕에 대한 토론 문제집, 신학 요강 등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교수로서의 생활을 이어가다가 1257년 2월 2일 보나벤투라는 작은 형제의 촌장으로 선출됩니다.
이후 17년간의 긴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수도회의 일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식적인 첫 회원인 나르본 회원,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대정기와 소정기에 잘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보나벤투라는 수도회의 두 번째 창립자로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총장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영성을 심화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총장 선출 이후 이렇게 집필한 그의 주요 작품들은 더욱더 깊게 수도의 본성에 다가선 것들이었습니다. 1259년 라베르나에서 집필한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273년 그의 삶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는 그를 주교로 축성하고 추기경으로 임명코자 하였습니다. 1274년 5월 19일 그는 총장직에서 물러났고 훗날 교황 니콜라오 4세가 되는 아스콜리에 지롤라모가 그의 후임자로 총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보나벤투라는 제2차 리옹 공의의 폐막을 이틀 앞둔 1274년 7월 15일 리옹에서 선종하였습니다. 1482년 4월 14일 작은 형제의 일치를 바라던 프란치스칸 교황 식스토 4세에 의해 시성되었고 그 뒤 1588년 5월 14일 또 다른 프란치스칸 교황이었던 식스토 5세에 의해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보나벤투라의 개인적인 삶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없지만 그가 그의 동시대인들에게서 큰 존경과 더불어 애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의 총장으로서 그의 역할을 깎아내리는 역사적인 문헌들은 직접적인 관찰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내분에서 생겨난 편견과 오해의 산물들로 오늘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그가 프란치스코처럼 자신의 하느님, 형제자매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조화와 평화 안에서 작은 형제로 살아가고자 한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3세기 당시 보나벤투라는 파리의 위대한 학자였고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의 가난뱅이였습니다. 언뜻 보면 크게 연관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커다란 영성적이고 신학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보나벤투라는 자신의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삶과 영적, 신학적 여정을 위한 자양분을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체험에서 얻었습니다. 실제로 보나벤투라 신학에서 프란치스코 영성의 요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과 사랑, 그리스도를 따름, 그리스도 중심성, 가난과 겸손, 우주적 형제 등이 그것입니다. 보나벤투라의 영성 안에서 프란치스코는 모방의 대상이 됩니다. 그에게 프란치스코는 거룩함의 거울이며 복음적 완덕의 본보기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르고 자신의 신학 안에서 그의 영성을 충실히 드러내고자 애썼음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13세기 학문 정통을 활용합니다. 특별히 신플라톤주의, 아우구스티누스, 위디오니시우스, 안셀모, 베르나르도, 성 빅토르 학파의 신학을 활용하고 종합하여 프란치스코의 하느님 체험을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겠습니다. 프란치스코와 또 보나벤투라의 생애를 간략히 알아보았고 또 이제 그러한 두 성인의 어떤 상관관계 그리고 또 보나벤투라가 프란치스코를 자신의 어떤 영적 또 신학적 자양분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보나벤투라의 신비작품들에서 신비작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